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코로나 초기부터 입은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해 줄 것인가였는데요. 결국 이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냥 피해 지원금으로 대신 하기로 했는데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외쳐댔는데요. 모든 소상공인들은 그의 말에 적극 공감했고 그래서 그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인수위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한 거죠.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가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애둘러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 보상률을 올해 1분기까지 100%로 높이고 최저 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흡사 우는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는 행동과 유사한 발표를 한 거죠. 일단 어르고 달래보겠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제 그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 거기에 소급 적용도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마치 이거를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제1호 공약이 온전한 손실 보상이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소급 적용 부분이 아예 빠졌고요. 결국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됐는데 소상공인들은 실망스럽다, 약속 위반이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인수위가 소급 적용 대신 들고 나온 게 피해 지원금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원 대책보다 더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손실보상은 아니고 피해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요. 얼마나 주겠다는 건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몇백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지원금이 400만 원이니까 추가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건 최대치일 뿐입니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이것보다 적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여행업같이 손실보상에서 빠진 사각지대도 논란이 돼 왔는데 이 28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원금일 뿐 여전히 이 28개 업종이 손실보상에서 빠진 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당선되고 보자고 막 던진 선심성 공약이 부메랑이 되어 윤 당선인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공약을 남발한 책임을 물어 당선 취소를 할 수 없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약을 믿고 뽑아줬는데 그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체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요. 매번 이런 선심성 공약에 속아 뽑아주고 나면 안면몰수의 말 바꾸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공약을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탓입니다. 당선됐으니 그뿐인 거죠. 지금 윤 당선인을 뽑아준 이찍남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 손가락을 보며 5년을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중수처가 출범하고 그 뒤에 정리하기로 됐던 이 스케줄이 지금 굉장히 안개 속으로 사라진 상황이라서 사개특위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고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무슨 사개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27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따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힘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력 공백을 중수청으로 메우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내용은 27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는데요. 법안이 통과돼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더라도 이 권한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국힘당 반대로 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추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중재안이 원천 무효가 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오늘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단독으로라도 사개특위 구성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은 사개특위마저 강행하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수청 출범 때까지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유지되는 셈인데요. 한국형 FBI라고 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은 합의안에 있었는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선 부칙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중수청을 안 만들면 검찰에 남겨둔 몇몇 직접 수사 분야는 검찰에서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건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는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권력을 줄여서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두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 점, 별건 수사를 일부 제한한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한 건데요. 당초 민주당은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 한국형 FBI를 설립해 수사를 담당하게 한다는 실행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점으로 제시됐던 1년 6개월이라는 시한도 사라졌습니다. 국힘당이 중재안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같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원안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중재안 합의대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취임 뒤에 중수청 설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변수가 많은 거죠. 또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관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과 국힘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금 엄살을 부려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다시 검찰 수사권 범위를 기존보다 많이 축소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협치옥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누더기 중재안이 검수완박 입법의 취지마저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최초 원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결국 또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남겨지게 됐는데요. 부패와 경제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무수히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범죄가 다 부패와 경제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렇게 절대절명의 2022년 4월이 박병석이라는 협치욕의 농간으로 또 이렇게 허송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책무를 다하고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엔 합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 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발 아래 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 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게 하고 남에겐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